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는 국제사회 무역이라든 수출 구조에서 타격을 입게 되고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국내 문제로 전가가 돼요. 지역 차의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게 문제죠. 자,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요? 대만의 역사를 보면 정말 버려진 섬이었거든요. 진짜 안 중요했어요. 대만에 한번 가보세요. 대만이 16세기까지 어떻게 살았나. 눈 뒤집어져. 아무도 그 생각 안 하더라고. 산속에서 정말 이렇게 문신하고 살고 문명이 뉴기니 같았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의 축이 됐는데 그거는 그 국민당 대만을 이루면서 들어가서 된 것도 있지만 세계가 아시아가 성장하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야 지금은 이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이거 다 합치면 전 세계에 미국 빼면 그냥 이게 더 큰 덩어리 아니야. 이게 지금 무슨 어떤 인구수가 아니라 진로도 말이죠. EU 같은 뭐 연합을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어차피 세계는 교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우리가 지금 평면 지도로 보니까 자꾸 놓치는데요. 실제로 유럽과 동북아와 동태평양과를 연결하는 십자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척추에 무슨 지나가는 혈관 정도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의미가 너무 커진 거지. 그런데 이 타이완이 또 국민당 정권이 들어가고 하면서 두 개의 중국처럼 돼버렸고 또 체제가 다르고 그리고 중국이 화교라든가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화교 자본도 엄청난데 지금은 화교 자본이 중국 당국하고도 친하지만 중국이 아직은 사실 그 아주 공정한 경제 활동이 자유롭고 신뢰할 만한 상태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화교 자본이 중국하고도 친하지만 타이완하고도 못 벗어난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국내적인 문제, 하나의 중국이 돼야 된다는 건 순수하게 국내적인 문제인데 중국과 타이완이 하나가 된다는 건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 또 이제 새로운 블록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의 묘한 경계선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우리의 국내 문제야. 하나의 중국의 문제야. 니네도 통일하고 싶어 하잖아. 하다못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섬 하나가 독립했다고 그래도 우린 그걸 합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예요. 합치는 거 좋다 이거야. 합쳐라. 그런데 지금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너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신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우리 사례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잖아. 공장이 그냥 우리나라 기업인 제가 아는 분들도 너무 많이 당했고 뭐 시제는 뭐 세계적인 벤츠, BMW 이런 회사도 지금 뭐 그냥 이러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또 이게 지금 복잡해지고 이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대만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 뭐 중국에서는 2027년, 28년까지는 대만을 가지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를 40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94년, 95년부터 시작.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 생각에 언젠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언젠간 하나가 돼요.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가장 훌륭한 전제 조건은 전 세계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 최소한 한 세대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저항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문제는 상관없어. 세계적인 저항이 나든 말든 내가 저 나라를 합병할 거야. 이렇게 하겠다면 뭐 할 말 없지. 그런데 러시아하고 달라서 러시아는요. 아직도 1차 산업 위주 국가예요. 러시아는 금융이나 서비스업도요. 결국 1차 산업에 종속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무역을 한다거나 무역 서비스업을 하거나 컨설팅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원유 가스 원자재 팔아먹으면서 그거랑 엉켜있기 때문에 1차 산업 국가예요. 근데 중국은 이미 우리가 옛날 제국주의 얘기할 때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금융자본 단계잖아요. 중국은 이미 금융자본 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중국이 제국주의 욕하지만 지금 중국이 자본 팔아먹은 나라가 얼만데 이미 잘 제국주의 하고 있어. 자기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 1대1로 하면서 과도한 금융자본 투자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조금 약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적 격차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역 격차, 빈부 격차 있죠. 뭐 어느 나라는 다 있지. 그런데 특히 이제 고도 성장할 때 그게 두드러지죠. 왜냐면 훅 올라가니까. 중국은 그 차이가 우리보다 영토가 넓어가지고 어마어마해. 그래서 중국은 지역 문제가 세계 문제예요. 예를 들면 영국과 그리스의 차이가 중국한테는 한 나라의 문제로 같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하고 그 EU에서 네. 영국하고 그리스가 차이인 건 EU라는 경제 공동체가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는 그리스잖아. 약간의 책임감과 뭐 이런 걸 가지는 수준이지. 근데 중국은 그게 같은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과의 전쟁은 그런 지방적 격차라든가 이런 내재된 불만을 폭발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중국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중국이 맨날 자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로 된다, 우리 거로 된다 그러면, 물론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내구성이 강해요. 미국이 경제 봉쇄하고 그래도 꽤 오래 꿋꿋하게 잘 가잖아.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중국도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되면 결국 아까 말한 지역차의 문제가 더 커지겠죠. 또 파일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지역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는 국제사회 무역이라든 수출 구조에서 타격을 입게 되고, 그것은 국내 문제로 전가가 돼요. 그게 문제죠. 누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타이완을 점령해서 대만 무슨 반도체를 점령, 그거는 정말 내 금고 털어가지고 뭐 저걸 남의 집 금고 뺏어온다는 건데 그거를 손해보는 게 더 크고, 중국의 어떤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전쟁으로 이걸 시선을 모으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런 전쟁이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지금 중국 상황에서는 그 터질 게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좀 미안한 얘기인데 중국이 크다는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구도 많고 크잖아요. 큰 배는 보트처럼 경영 못해요. 그래서 그런 뭐 국민 여론을 묻기 위해서 뭐 타이완을 침공한다, 경제 이렇게는 못한다. 오히려 중국이 대외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침략적이고 독선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깔아줬을 때 지금 세계 블록화되는 데서 3분의 1은 상관없지만 3분의 1은 절대 자기 편 안 오는 거고, 중간에 있는 3분의 1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중국 내부 갈등은 더 폭발할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언젠가 대만을 침공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미군이 당연히 대응하거나 지원을 할 텐데 한국도 참여해야 되는지랑, 한국이 대만 문제에 참여 안 하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세계적인 신뢰를 얻는 국가가 되면 타이완하고 합병을 하든 말든 박수치고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계약 문서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난다고 하면은 타이완은 세계대전의 폭발이 되겠죠. 그래서 또 쉽게는 잘 안 날 텐데, 한국하고 일본은 이 타이완 해협에 걸려있는 무역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되게 크고, 가뜩이 나지. 한일에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원자재 비가 이제 우리 경쟁력의 거의 한계 수준까지 왔는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 비용이 우회로가 생기고 추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팡팡하게 난다거나.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없는 게 석유만 없나? 모든 게 다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하고 일본한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미국과 태평양도 쿼드 이런 거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쿼드를 만들 때도 인도, 한국, 일본, 호주 이 이해관계가 사실 그렇게 만만한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거는 또 전세가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얼마나 올리느냐, 그리고 중국의 신뢰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중국이라도 일본이 재무장한다? 심지어는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생존선에 손을 잡는다? 이게 오는 피해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관계 속에서 움직이니까 여기는 굉장히 앞으로도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움직여가고, 아직도 뇌관은 많이 남아있다. 그 뇌관이라는 게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재무장도 있고 쿼드 문제도 있고 한국과 인도와 중국이 어떤 관계로 엮이느냐도 있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 보니까 박사님께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허풍이라고 이런 코멘트 하셨었나요? 지금 한 얘기랑 똑같이 했어요. 타이틀이 그렇게 붙었지. 제 말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데는 고려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많고 중국이 손해볼 변수도 굉장히 많다.
제가 우리가 통일도 얘기했는데 저희 집은도 원래 고향이 북한이에요. 부모님이 다 내려오셨는데 통일된다는 거는 나는 너무 좋지. 저야말로 우리 아버님 고향에도 가보고 싶고 우리 친척들도 살고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전쟁 사시니까 사군 육진 답사도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가보고 싶어.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심정적으로 통일되는 건 너무 좋죠. 난 지금이라도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통일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신 어떤 책임 있는 해법.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득도 보고 손해도 볼 테니까. 뭐 내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답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개인 욕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스위치를 줘서 네가 누르면 통일될 수 있다 했을 때 내가 그거 쉽게 누를 수 있겠냐는 거지. 나한테 답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대만은 우리 못지않게 고려해야 될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최근에 임진왜란이라는 이제 책 내셨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는 전제이긴 한데 임진왜란 책을 내시면서 그 책의 교훈점과 좀 시사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임진왜란 책은 이순신 장군과 해전사 위주로 냈고 전체 임진왜란을 다루는 책은 지금 집필 중이에요. 올해 안에 지금 써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임진왜란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임진왜란이 진짜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를 바꾼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국제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가 또 침략을 당하고 쇼킹한 게 많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세상 살면서 또는 역사책으로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로 불행을 당한 사람들. 그분들은 인생이 망가지는 게 그 불행에 오는 2차적 충격, 쇼크 때문에 더 망가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2차적 가해, 요즘 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2차적 가해도 탓도 있지만 제가 더 많이 봤던 경우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니까 스스로 그게 PTSD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겠다고 또는 그 한을 풀겠다고 이 사람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야구에 재능이 있어. 근데 초등학교 때 뭐 핸드볼 하다가 선생님한테 못한다고 뭐 맞았어. 내가 이 한을 풀겠다고 핸드볼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너 야구해라. 싫어. 나는. 근데 핸드볼 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야구했으면 선동열이 되는 건데 뭐 선동열에서는 핸드볼을 해도 국가대표 됐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자꾸 좌절에 빠지고 그러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국가도 그래요. 사회도 그렇고. 왜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때 저렇게 되냐고. 병자호란 끝났더니 그게 또 우리 사회를 얼마나 갉아먹었어. 이러한 이 연쇄의 늪에서 좀 헤어나왔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임진왜란이 만들어 놓은 연쇄의 늪을 벗어나자가 아니고 그 연쇄의 늪은 예전에 끝났지만 그런 메커니즘, 우리가 그렇게 사고하면 또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앞으로도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국제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서 내 스스로 비극을 재현하지 말자. 좀 그런 것이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수준이 문화 수준, 지적 수준, 우리 요즘 집단지성이란 말 좋아하는데 집단지성이 그런 것을 지향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큰 뜻인데 뭐 아직 이 책만 갖고 그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번 건 좀 이순신 장군이다 보니까 좀 쇼킹한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또 거기에 또 많이 매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 이순신 장군의 둑과 선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런 입장에서 보려고 했고요. 이거를 이제 국제정세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건 이제 다음 책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공부해서 그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 이제 박사님 모시고 세계 정치의 뭐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남북한에 대한 이야기 여쭤봤는데 전쟁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전쟁은 사실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게 더 어려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발생할 걸 예측하는 게 어려운지 결과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전쟁이란 건 어쨌든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새로운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그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쟁이라는 것은 임진왜란이와 똑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감정을 주기 때문에 항상 더 나쁜 결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그거를 극복한 나라들이 세계의 승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자들도 그러다가 안 되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란 걸 지금도 좀 냉정하게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선입견을 가지고 투영하고 답을 내리는 행동을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 나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한테 앞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이 오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역사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임진왜란 책 박사님 시간 보신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용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